네, 여보세요? 세무서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요?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참, 그럴 리가 없는데.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네. 자기 우리 없이 잘 지낼 수 있겠어? 당신은 몰라도 우리 왕자님 너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지? 뭐? 농담. 1년 반 어떻게든 좀 버텨봐야지. 당신한테 정말 좋은 기회잖아. 아무래도 회사에서 이렇게 연수 보내주는 기회도 흔치 않고 또 갔다 오면 진급도 좀 빠를 것 같아서. 그래. 나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캐나다 가면 우리 준이한테도 엄청 좋잖아. 당신도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럼 우리 회사는 어쩌고요? 지금 막 자리 잡아가는데 오랫동안 못 비워. 알겠어요. 밥 꼭 잘 챙겨 먹고 전화 자주 할게요. 알았어. 침 마저 싸자. 너무 행복해하면 안 되는데요. 준이 거 저건 다 챙겼어? 그렇게 와이프는 아들과 함께 회사에서 지원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난자리는 표가 확실히 난다고 퇴근해도 반겨줄 마누라, 아들 이렇게 없으니까 외롭네. 자요? 아니 이제 집에 왔는데. 늦었네. 거래처 사장하고 같이 저녁 먹는다고. 거기 아침이지? 응. 참, 여보 의논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요? 이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해서 당신 해외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 집에 좀 들어가 있으려고. 어머니 집?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그것도 좋네. 그럼 우리 집은? 집을 팔면 어때? 앞으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진다고 하고 집값 떨어지기 전에 집을 팔아버리고 당신이랑 준이 들어오면 조금 넓은 집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 방법도 나쁘진 않네. 그런데 집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집값 최고로 올랐잖아. 알아봤는데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된다더라. 그래요? 그럼 당신 말대로 해요. 그래, 내가 잘 처리할게. 당신은 일이랑 준이한테만 신경 써. 알겠어요. 밥 잘 챙겨 먹고. 그래, 알았어. 혼자 살기 적적함과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란 전망에 저는 아내 명의의 집을 매도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준비해서 내일 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거래처도 늘어나고 회사 순이익도 올라왔고 이제 정상궤도인데 회사 지분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 준이한테 지분 양도를 좀 해놔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내일 시간요? 야, 이 와이프랑 아들 없다고 이제 얼굴 활짝 피있네. 피기는 무슨 외롭다 외로워. 그러면 따라가지. 회사 때문에 갈 수가 있나? 그래서 뭐 회사는 잘 돌아가고? 당연하지. 야, 이 대한민국 돈 다 끌어모으고 있는 모양이네. 야, 돈 많이 번다 다 좋은 줄 아냐? 회사 지분이 더 커져가지고 아들한테 양도를 해야 되나?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 뭐 이래저래 고민이다 고민. 그러면 아들한테 증여하면 되지. 준이한테 증여를 하라고? 그래. 그 미성년 자녀한테는 10년 동안 2천만 원이 비과세란다. 한번 알아봐라. 그래?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고맙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한 뒤 아들이 그 돈으로 회사의 지분 40%를 양수하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회사 지분 양도는 정상적으로 아들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회사 지분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정확하게 정리했고 주식 매매 계약서도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네,
세무서요. 박영민님 명의 주택 매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아드님에 대해서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겁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이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10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아닙니까? 저는 법대로 한 건데 가산세까지 내라뇨. 해명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분명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인데 아마 TV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최지원 변호사님, 먼저 양도소득세가 뭔지 어떤 상황에서 내는 세금인지부터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이제 토지나 건물, 뭐 이런 부동산 또는 주식, 또 파생 상품, 뭐 아니면 또 이제 분양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이제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매수할 때 가격하고 매도할 때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생기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우리 소득세법 제89조에는 이처럼 양도소득세를 이제 비과세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두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김호진 씨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법에 따라서 1가구 1주택 보유는 양도소득세가 이제 비과세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이제 국내 거주자에 이제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우리 세법에는 이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세법 제 121조에서 이제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방법은 또 따로 정하고 있는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제 1가구 1주택 그 양도소득세는 이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김호진 씨 경우에는 주택 명의가 이제 배우자인 그 박영미 씨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요. 네. 그 박영미 씨가 이제 비거주자로 판명을 받게 돼서 이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이제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된 것, 뭐 그렇게 보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인데, 자, 지금 영미 씨와 아들이 1년 반 동안 해외 연수를 간 거잖아요. 그럼 김호진 씨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네. 이제 우선 이제 거주자란 이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에 이제 183일 이상을 이제 거소를 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주자는 이런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미 씨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주소란 단순히 이제 주민등록 주소지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 거주를 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제 거주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주성이 인정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야, 그렇다면 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모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까? 이 예외 규정 같은 건 없나요? 네, 사실 이제 비거주자라도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이제 비과세 혜택을 이제 받아볼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네.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항에서 이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해외 이주를 목적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제 출국을 하는 경우에 그 2년 이내에 갖고 있던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이제 세대원 전부가 이제 1년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 네. 또 마찬가지로 2년 이내에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면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김호진 씨는 가족 모두가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김호진 씨 경우에는 주택 명의자인 이제 배우자 박영미 씨가 자녀를 데리고 1년 이상 출국을 했고요. 김호진 씨는 또 이제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박영미 씨 입장에서는 딱히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좀 보기 어려워서 비거주자로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또 세대원 전부가 또 출국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사연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을 받아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 다음 문제가 바로 이제 증여세인데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면제되는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줄여 가지고 이제 상증세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증세법상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제 증여를 이제 받게 되면 네. 이제 성인이면은 10년간 5천만 원, 이제 미성년자면 10년간 2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비과세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드라마 사례에서 지금 김호진 씨는 2천만 원 증여를 했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문제가 된 거죠? 네, 김호진 씨의 경우에는 미성년인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한 후에 그 아들이 2천만 원을 가지고 김호진 씨 회사 주식 지분 40%를 매수한 것으로 처리를 한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사건을 대해 조금 더 살펴보니까 김호진 씨는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했고 네. 또 주식 매도할 때도 주식 매매 계약서도 잘 작성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김호진 씨가 회사 주식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지를 못해가지고 일반적인 주식 양도로 인정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식 양도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증여로 이제 판단을 받은 겁니다. 아, 회사 주식 가치를 좀 제대로 평가받은 후에 그렇죠? 그렇지 낮게 하면 안 되니까. 네네 주식을 양도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직계 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하게 좀 양도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 부분 항상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 존속, 그 직계 비속한테 이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양도 재산은 재산 양도할 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걸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한테 어떤 재산을 이제 넘길 때는 우선은 증여로 추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증여가 아니다라는 점을 당사자, 그러니까 납세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야, 그럼 이게 증여가 아니라 양도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될까요?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가 어떠냐라는 건데요. 이제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증거. 그러니까 이제 양도 가액이 좀 적절했다. 또 그 양도 대금을 확보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양도가 또 필요한 시기였다, 시점이었다,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증거를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나이에 따라서 증여로 추정받는 기준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례랑 조금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우리 상증세법 제45조에는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뭐 또 이제 재산 상태 등으로 이제 봤을 때 그 본인의 능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다 증여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이 있는데요. 그 처리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나이에 따라서 특정 재산 미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세 추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증여세 추정 배제 규정을 또 두고 있습니다. 오. 이제 그 기준에 따르면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구분하지 않고 증여로 안 보고요. 네. 또 30세에서 40세 사이의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또 다른 재산은 5천만 원까지는 재산이 취득이 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김호진 씨가 세무서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 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아마도 이제 세무서에서는 김호진 씨한테 과세 예고 통지를 발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제 과세 예고 통지는 누락된 과세 자료가 있다든지 아니면 좀 신고를 잘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그 납부 고지 세액이 한 100만 원 이상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한테 통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리. 네. 이제 과세 예고 통지서에는 이제 신고한 과세 표준이 원래는 얼마인데 사실 이제 계산해 보니 결정 세액은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추가로 이만큼 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네, 이런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해서 이제 좀 다투고자 한다면 그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 심사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가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제 불채택 결정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 날로부터 이제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국세 심사 청구를 하는 등 방법으로 또 계속해서 그 과세 청구를 좀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과세 예고 통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기에 좀 세금을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조기 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납부고지서가 좀 빨리 발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이 조기 결정 신청서를 내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되면 나중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세 예고 통지의 내용을 좀 인정한다 이런 입장이라면 조기 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럼 이 사연에 호진 씨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김호진 씨 사례를 보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이제 세법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신고를 잘못한 거로 보입니다. 네. 세무서에서 과세 예고 통지가 오면 조기 결정 신청서를 이제 제출해가지고 미납된 세금을 좀 하루 빨리 좀 납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만 이제 증여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사실 김호진 씨 회사의 주식 가치 평가에 따라서 그 아들한테 주식 양도한 게 그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또 판단될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좀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김호진 씨 같은 경우는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세법을 잘 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단순히 이제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네. 사기나 이제 그 밖의 그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이제 포탈하는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김호진 씨의 경우에까지 뭐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도 호진 씨처럼 이 조세법을 잘 몰라서 난처한 상황에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단편적인 세법 지식만으로 대응을 하다가 가산세를 좀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때부터 좀 대응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조세 심판이나 이제 조세 소송을 불필요하게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좀 세법 전문가와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